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윤수입니다. 앵커가 바뀌었나? 김진 앵커 어디 갔지? 의아하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김진 앵커 휴가 왔습니다. 오늘과 내일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신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 하루에만 3,000명, 4,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로 환자가 되는 비율도 예상치를 훨씬 웃돌고 있으면서 의료 인력 한계 상황에 부닥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의료 붕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간부터 함께 보시죠.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이대론 6,000명 비상계획 발동 초읽기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실시 이후 확진자 추이를 집계한 이 그래프만 봐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달 12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6,000명에 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로 빈병상이 없어서 일반 응급 환자 치료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애초에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면서요. 하루에 1만 명까지도 신규 확진자 나올 수 있으니 대비하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 보면 대비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지 철저한 예측, 정확한 예측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자, 한겨레 8면입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 입법 처리를 이재명표 정책 속도전 촉구한다. 사진에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이 후보는 앞서 여러 차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해왔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했다, 반성하겠다며 사죄의 절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입법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신속 처리 안건, 신속한 실천 주문을 했죠.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 트랙으로 절차까지 밟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자, 여권 일각에선 당장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너무 막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공포심이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시죠.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자, 한국일보 5면 매듭 못 지은 윤과 김의 단판. 자, 어제 저녁 만찬 회동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만찬 회동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자,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이번에도 확정 못했습니다. 윤 후보는 삼고초를 하면서 김 전 위원장을 예우하고 있는데 김 전 위원장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에 확답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합류 명분을 찾을 수 있을지, 두 사람이 곧바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와 상관없이 선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오늘 대선 캠프 실무를 담당할 총괄 본부장 6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프, 이 선대위는 개문발차, 문을 열고 우선 출발한다고 하는데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누군가 타기는 쉽겠지만 그만큼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하겠죠. 두 사람의 기싸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6면이네요. 9월 결혼과 출생 등 주요 인구 지표가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절벽 우려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1,920명입니다. 2만 1,920명. 9월 기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저치라고 하네요. 70개월 연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출생아 수는 주는데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면서 인구 감소는 역대 최고에 달했습니다. 혼인 건수도 1년 새 10%가 줄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 혼인 인구들이 혼인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네 거 같은 나 아닌가요? 하여튼 우리 이 썸남 썸녀들이 좀 마음 놓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게 일자리도 집 걱정 이런 걱정 안 할 수 있게 좀 덜어주는 게 먼저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장경태 국회의원, 이재명 정치부 선임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빼고 다 바꾼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자신하면서 선대위의 정권을 잡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핵심 당직자들이요, 일괄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재명표 쇄신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 장면부터 먼저 보시죠. 저희 민주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 의원들은 비장한 각오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일괄 사퇴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원팀 정신을 기초로 과감한 당의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며 각자의 위치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백의종군하더니 당 지도부 이루는 이 핵심 당직자들까지 전면 물갈이가 선언됐죠.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지 벌써 이틀 만입니다. 이런 빠른 움직임, 이재명 기자, 이런 빠른 움직임은 어떻게 저희가 그 의도를 분석해야 될까요? 뭐 의도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맞춰서 민주당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뭐 이재명 후보가 스스로 새로운 민주당 1일차다. 그게 월요일 날 처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민주당 이제 4일차에 접어들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어제 이제 당직자들 일괄 사퇴를 이제 선언했죠. 사의 표명을 했는데, 글쎄요, 뭐 이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야말로 이제 지금 국민의힘과 다르게 민주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에게 당무 우선권이 아예 당원에 못 박혀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인선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지만,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무 우선권이 당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 대표와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투톱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빼고는 다 바꾸겠다, 이런 이제 의지를 분명히 밝힌 거고,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당직 사퇴도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선거의 모든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민주당이 모든 걸 다 비워주고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재명 후보가 져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권을 모두 준 대신 또 그만큼의 책임도 생기게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후보 본인이 요구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최근 당을 질책해왔던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역력하실 겁니다. 이 선대위 인선 정권에 이어서 당직 인사권까지 이양받은 셈인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장경태 의원님, 지금 보니까 보도에 따르면 혁신위원장 당에서 맡게 되셨다고 하는데, 이 쇄신, 혁신 같은 이제 흐름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 당직을 맡으신 것 같은데, 선대위에서 맡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 당의 혁신, 쇄신이 이뤄갈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난 10월 후보 선출 이후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용광로 선대위, 원팀 선대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게 선대위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무겁고 좀 너무 넓어졌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보다 더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낮은 선대위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요일 날 긴급의총을 통해서 보다 이제 후보 중심의 선대위 구성, 또 후보 중심의 당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지도부도 공감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의 주요 정무직 당직자 중 가장 핵심인 사무총장과 뭐 1, 2, 3부 총장 등 전략기획위원장을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사퇴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선대위뿐만 아니라 당 주요 당직도 후보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직에 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또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럼 당이 전면 재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의원님이 이제 2030 세대로서 이 2030 세대의 표심을 다시 잡기 위해서 의원님을 또 이렇게 기용한 게 아니시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정권 재창출 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이 과정에서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측근이다 아니다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 당 운영을 효율적으로 또 신속하게 해갈지, 이 고민이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 최근 색다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성에 이어서 눈물, 이번에는 사죄의 큰절까지 했습니다. 어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입법 간담회 장면입니다.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들의 그 아픈 마음을 또 그 어려움들을 더 예민하게, 더 신속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화제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원 대변인님. 뭐 큰절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뭐 야당을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발목 잡으면 뚫고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뭐 또 뭐 급한 법안은 또 막 처리를 해야 된다고 이런 패스트트랙에 담아서 말까지 처리하자 해야 이렇게까지 된다고 얘기했죠. 하는데요. 급한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뭐 반성, 눈물, 큰절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하는 모습에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마음이 소위 말하는 중도 유권자들한테 전달이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근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회고를 하고 반성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유권자들한테 큰절을 하느냐 하는 데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제 마음은 안 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일단 뭐 논란이 많이 됐던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도 받는다고는 했습니다만은 뭐 부산저축은행이라는 또 꼬리표가 하나 붙어요. 재난지원금도 강하게 막 밀어붙였다가 또 철회는 했습니다만 결국 그래도 내 뜻이 옳았다라는 또 꼬리표가 붙어요. 어제 뭐 당 쇄신과 혁신한다 그러면서 당직자들 일괄전 사퇴하고 새로 꾸려지면서 소위 말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좀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엔 그 배경엔 뭐냐면 탓이 있었던 거예요. 탓이 있었다. 선대위 탓, 보수 언론 탓, 가짜 뉴스 탓,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진정성이 얼마나 전달되느냐는 추후 과정을 좀 더 봐야 된다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다 보면 사실은 결국에는 현재의 민주당,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궁극적으로 필요해지는 시점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순간에 가서 있게 되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 지금 벌써 뭐 의원들 간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오게 되는 그 큰 파고는 어떻게 넘을 것인가. 저는 뭐 이런 두 가지 정도 면에 봐서 이재명 후보의 위기는 딴 데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 안에 있다. 그 점을 돌아봤을 때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선 후보 못지않게 요즘 화두의 인물이 바로 후보자들의 그 배우자입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공개 행보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큰 선거마다 그 후보 참모들의 행보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소위 말하는 내조형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신 분도 있거든요. 후보 배우자의 활동이란 이래야 된다라고 정해진 건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배우자의 활동이라는 것 또는 노출이라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요, 이 김건희 씨의 추후 행보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 오히려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행보를 언급했습니다. 김혜경 씨의 행보가 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대받아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 씨가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라고 하면 어찌되건 국민들 앞에 나서서 검증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력 위조, 경력 위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검찰에 이 본인이 공정한 수사를 부르짖었던 만큼 공정한 수사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씨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나오실지 궁금하고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정치인에서 방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재명 후보는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걔한테 네. 사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러 가지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이 무거운 선대위, 원팀 선대위에 대한 비판 또한 이 여러 가지 저희는 이 이낙연 후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다른 후보들의 이 규합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 홍준표 후보 뭐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보이지 않는 선대위, 또 김종인 패싱. 지금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차키를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차이나 타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괄선대위원장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이 선대위를 구성한다는 이런 모습들보다는 이 결국 배우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하는 것 또한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이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가 끝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김건희 씨가 끝까지 안 나가되 혹시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디를 이제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든지 한 뒤에 사진 한 컷과 봉사활동 현장에서 한 몇 마디 이야기 이런 정도를 추후에 공개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김건희 씨의 말투나 또 사용하는 어휘, 구사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안 나타나지 않을까. 네, 김건희 씨가 등판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투와 어휘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수위의 발언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전언으로 들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등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비슷한 내용의 얘기를 들으시거나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말투, 어휘, 사용법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전혀 들은 바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 또 관심도 없고요. 김의겸 의원님 저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글쎄 우리도 그 전에 김의겸 의원님이 청와대 대변인하면서 흑석동에 그 많은 일을 하신지 몰랐으니까 저런 의문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 반성하죠, 눈물 보였죠, 큰절하죠 이렇게 쇄신한다고 하는데 아니 정작 합당을 공식화한 열린민주당 의원들 의식 속에는 저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어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얘기합니다마는 내 얘기하면 되지 언제 지금 쇄신하고 혁신해야 되고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왜 남의 당 배우자 얘기하느라고 이게 시간을 다 보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쇄신이 되겠나 진짜 진정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일부 문제도 있었잖아요. 정치인들의 말들에 대해서 소시오패스니 아니면 얼마 전 또 김어준 씨가 심상정 후보 관련해서 심리 분석한다면서 이상한 논란도 있었는데 제발이지 저는 우리 정치 문화에서 저런 일들은 억측, 그다음 괜한 단어, 어휘를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그걸로 마치 무언가를 뚫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여당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을 대선이다. 그리고 영부인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건희 씨의 등판 시점에 대해서도 실제로 국민의힘이 속 시원히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여기서 정말 궁금한 게요. 김의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장경태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대선 내내 안 나오실 것으로 보이시는지도 궁금하고 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유무 이런 차이가 정말 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나오시긴 하겠죠. 근데 VOD로 출연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VOD로 녹화본이 나올 것이다. 라이브는 출연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이미 윤석열 후보 2분간 아무것도 못하고 이 프롬프트 이제 보좌진이 써주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본인의 가치와 철학과 공약과 비전으로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프롬프트 운영이 안 된다고 2분간 아무 말도 못 하신다든지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편집된 정교하게 이 잘 편집된 내용들로만 공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주변에 있는 이제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 혹은 공직 후보자가 정도 되시면 보통 배우자가 이 소속 의원님들이 이렇게 차담 정도 대화할 기회가 있거든요. 단 한 분도 보신 분이 없습니다. 김건희 씨를 보신 분이 없고요.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공개 일정에 나타나셔서 부디 꼭 많은 발언과 라이브 출연을 꼭 하시길 권하고요. 여러 지금 방송국 제가 다닐 때마다 느끼는데 윤석열 후보께서도 왜 이렇게 방송 출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의 정말 예를 들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홍준표 후보 방송 출연하셔서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얘기 잘 하시잖아요. 왜 유독 윤석열 후보님만 출연 안 하시는지 꼭 출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출연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일이 바빠서 아직 못 나오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꼭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논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김혜경 씨, 이 부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명한 것 그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사적인 영역인 이 도지사 부인의 수행비서 월급을 그러니까 경기도청 5급 공무원 신분으로
후보로 삼아서 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재명 기자, 어떤 내용인 거죠?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 지금 성남시에서 7급 공무원을 있던 분을 경기도청,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가 되고 난 이후 2018년 이후에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근데 그 여성 이제 분의 업무가 사실상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도지사 부인의 수행을 맡겼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죠. 그리고 네. 일정 정도 저 배모 씨로 알려진 저 수행을 맡았던 분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대통령의 부인을 제외, 그러니까 영부인이라고 제가 해서 대통령의 부인을 제외하고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인에게 공적 조직이 지원되는 경우는 없는 거죠. 네. 그 대통령 부인에게만 공적 조직이 지원되는 것뿐이지 다른 부인들에게 선출직 부인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별정직 공무원을 그 정무직을 뽑아서 그 정무직이 김혜경 씨를 수행했다면 정 분명히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도민의 세금이 엉뚱한 쓰였다 이렇게 이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언론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답을 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제 조국 사태 관련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작은 티끌에도 어쨌든 집권 세력들은 분명히 충분한 답을 해야 되고 거기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도 물론 작은 티끌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공적 조직이 만약에 권한이 없는 김혜경 씨의 수행을 맡았다면 의무가 없는 그런 수행을 했다 그러면 분명한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또 어떤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과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활동에 이 공무원을 수행할 수 없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만약에 이건 의혹인 내용인 겁니다. 아직 확인이 되진 않았고 이 의혹, 이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맞다면 이게 말한 대로 권력 남용, 직권 남용 이런 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권력 남용이라고 했는 것 같으네요. 의혹이 사실이라면 권한 남용이 명백하죠. 그렇지만 네. 아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릅니다. 이 성남시청 공무원 배 씨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에 이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행정관 사무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사무관은 5급이죠. 공식적인 사무 자체는 대외협력과 정책요원이라고 하는데 성남시청 근무 당시에 배 씨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성남시청에 재직할 때에도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수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오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시 성남시 의회 회의록에도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성남시에서 배 씨가 수행비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던 사실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준수상, 즉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배우자의 의전을 해야 할 관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서요원을 전담 배치한다면 이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이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논외로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를 위해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한 공무원을 두고 그 공무원의 인사상 급여를 도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 형사상 문제도 제기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 측의 공식적인 반박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 배 씨가 온전히 김혜경 씨의 비서 요원으로만 일을 했을까 다른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는가도 명백하게 밝혀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진위 여부를 논하기는 섣부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이 후보 측에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이 보수 언론, 이 의혹을 보도한 보수 언론 아마 언중이를 갈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단체장 대신해서 단체장의 모든 일정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단체장을 대신해서 배우자가 많이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대부분 비서실의 일정 담당 비서가 일정을 공지하고 일정을 안내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수행이다, 수행원이다라고 표현하는 건 좀 대단히 무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많은 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정당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왜 윤석열 후보의 작은 티끌만
부분만 지적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 홍준표 후보의 아내가 무슨 주가 조작을 해서 의혹이 있으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 장모가 이 양평에 800평을 800평이나 800억의 이 개발이익을 얻었거나 혹은 이 요양급여를 23억을 불법 편취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윤석열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이 티끌들이 보이기 때문에, 티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튼 큰 이 의혹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하는 것이지, 결코 뭐 저희가 홍준표 후보를 도와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정말 이 명명백백하게 과연 이 도지사 비서실의 일정 담당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장모,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내용도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이고, 아직도 뭐 사실관계가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급여 불법 편취와 이 무자격 이 의료재단 설립은 유죄를 받아서 징역 3년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1심에서 받은 거죠. 1심에서 받은 네. 거라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최근 지지율까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던 이재명 후보, 어제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와 상당히 격차를 좁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기자, 이러면은 윤 후보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떨어진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당 쇄신 드라이브가 정말 통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30% 중후반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편차가 크죠. 플렉시블합니다. 굉장히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달 5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계속 나름 컨벤션 효과를 누렸죠. 굉장히 특별히 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행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더 잘 나오는 그런 구도 속에 있었었는데, 네. 어쨌든 약간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바로 며칠 만에 조사에서는 또 저렇게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결과가 나온 거여서, 과연 어디까지가 지금 이 샘플링이 제대로 돼 있고 여론조사 결과를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혼란도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저 자체를 가지고 지금 조정 국면이다, 아니면 뭐 현재 지금 다시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선대위 구성을 놓고 굉장히 인선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 네. 점에서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바로 평가할 수 있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 그래프. 원래 이 여론조사는 항상 추이가 좀 중요하지 추이가 제일 않습니까? 중요하죠. 추이가 제일 중요해서 조사 기간마다, 조사 시점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저거는 이재명 부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다른 기관이 의뢰했던 한국갤럽 조사와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한데요. 저는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게 이전 어제도 저 조사 말고 다른 조사도 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또 분명히 다른 게 나올 텐데, 이재명 후보가 보통 30대 초반에서 중반을 넘지 못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37.1%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30% 중반을 넘어가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다른 조사에서도 나왔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의 쇄신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하고 있는 게 먹혔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최근에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인전 잡음들, 파열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된 이후에 한 2, 3주 벌써 지났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기에는 들어갈 거다. 그래서 약간의 하락 국면은 좀 인정할 수 있는데, 다른 조사도 좀 마찬가지로 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점과, 앞으로 한 100일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지지율의 변화는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변곡점들이 찾아올 수 있겠죠.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당 쇄신 드라이브가 먹혀든 수치라고 평가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이 혁신과 쇄신의 길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고요. 네. 이 소위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직후에 25개 이상의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포함한 어부바 지지율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기대와 실망을 같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널뛰기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조정 국면을 지나면, 또 아마 선대위 구성의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 여론조사도 일정하게 고착화, 또 혹은 안정화를 이룰 거로 보입니다. 네. 대선 후보 지지율까지 저희는 알아봤고요.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원톱 자리를 놓고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결국 비워놓은 채 오늘 출발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이죠.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삼고초려하면서 예우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그 장면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즘도 매일 운동을 하시죠? 매일은 못하고 그냥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까?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예정에 없었던 깜짝 만찬 회동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윤 후보가 직접 단판을 짓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종인 없이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삼고초려를 했다는 것. 김 전 위원장 합류에 대한 윤 후보 측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이재명 기자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어쨌든 모시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제의 그 깜짝 만찬 자체가 마지막 단판의 성격 분명히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결별의 명분의 성격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별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기가 마지막까지 삼고초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이제 모실 수 없었다 이런 이제 명분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지지율도 봤지만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는 이유가 분명하죠. 어쨌든 자신이 기본적으로 뭐 정치 신인이고 부족한 정치력이라든지 정책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건데 오히려 잘못하면 지금 그냥 인선의 나날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이게 계속 끌려가는 그냥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이 부족한 정치력을 만회하려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려고 하는 건데 거꾸로 본인의 부족한 정치력을 각인시키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황이.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오늘 이제 정책본부장을 발표하고 정책본부장 자체가 굉장히 중진들이죠. 또 지금 뭐 발표된 내용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진들로 그리고 또 뭐 원희룡 후보를 정책본부장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본부장 자체가 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 안에서 움직임보다는 스스로가 다 자기 역할들을 갖고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가뜩이나 지금 뭐 김병준 뭐 상임위원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한길 뭐 새시대 준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로 견제받는 것뿐이 아니라 각각의 이제 총괄 본부장에게 각각의 어떤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위임 정치를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다 권한을 주겠다 이런 이제 구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가 볼 땐 뭐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사실 앞으로 합류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어제 그 만찬 회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별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제 단판 짓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임명을 둔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회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에 제한을 두겠다 이렇게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인선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도 궁금합니다. 박정화 대변인께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재명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별의 고비를 넘긴 게 아니라 오히려 결별의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제 만남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정말 결별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권성동 사무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 뵈러 갔었고 저녁에 갑자기 만찬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그래도 좀 안도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들리는 속보를 보면서 그때부터 저녁 뉴스도 안 보고 오늘 아침 조간도 사실은 잘 안 보려. 짜증이 막 나가지고 말이에요. 좀 전에 저희가 그 여론조사 그래프 봤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에 1%씩 까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재명 부장하고 조금 달리 본다는 게 뭐냐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권력의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무슨 경제 민주화, 아니면 무슨 약자와의 동행, 아니면 보수 정권의 뭐 서진, 뭐 이런 무언가의 화두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꽉꽉꽉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어떤 시간이란 명분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며칠 좀 지나고 나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하는 그런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 감히 뭐 말씀드리면 이게 명선수는 장비 탓 안 하잖아요. 그게 뭐 비서실장이든 아니면 무슨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든 그런 거 말고 정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와서 어떤 조건이든 하시는 게, 그리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뜻을 펼쳐주시는 게 좋다. 개인적인 희망을 섞여서 이 희망을 섞인 전망을 좀 해봅니다. 네,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제 오늘 상황을 보시면서 이 개인적인 소회, 감회까지 담아서 이렇게 의견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장경태 의원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사이 결별할까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죠. 엎어진 물은 그러니까 선거 주워 담을 수 초려가 아니라 저 정도면 삼고 패싱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고 호남으로 내려가고 있던 이준석 대표에게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홍준표 후보, 원래 선대위 구성 전에는 경선 후에 이 후보 간의 만남을 통해서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논의하고 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 패싱했죠. 세 번째, 이 김병준과 김한길이라는 분들을 또 이 전혀 상의 없이 데리고 와서 소위 삼김시대로 포장지를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날 무시했다. 이미 소위 그 양반, 뭐 그 양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대표는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는 별 볼 일 없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인 대표에게 이 무시하고 김종인 대표를 패싱하는 듯한 선대위 구성을 이미 보여준 상태에서 과연 김종인 대표가 뭐 굴욕적인 이런 이 선대위 합류에 응하겠느냐, 이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제 만남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은 삼고 초려가 아니라 삼고 패싱이다, 이런 어록까지 좀 남겨주셨는데, 어제 만남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한 두 사람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만남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최대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시죠. 오늘 오찬 해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라는 게 나올 수가 없고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후보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내가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셨습니까? 네? 총괄선대위원장. 아직은 내가 뭐 거기에 대한 확정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하신다는 말씀도 아니신 거죠? 총괄선대위원장을 아직 확정적인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시간이 조금 좀 필요한.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 뭐 인선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근데 시간이 조금. 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네, 현장에 간 정치부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날렸는데요. 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이재명 기자 여쭤볼게요. 아까 결별에 이건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뭐 밖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야권 전체로 봤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지는 뭐 충분히 남아 있는 거죠. 정치라는 게 늘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속단하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다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글쎄요, 뭐 보기에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오히려 패싱한 거다,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대선 후보가 본인의 어쨌든 뭐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의 철학까지를 반영해서 선대를 구성하는 거고, 그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후보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뭐 패싱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생각한 여러 가지 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데려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 중에서 이탈한 탈진보 세력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을 맡기겠다.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거지 후보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패싱으로 느낀다면 사실은 글쎄요, 손을 잡고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 구조 속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란 자체가 저는 뭐 특정인 몇 명 김병준 전 위원장을 모시냐 안 모시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선대위 내지는 어떻게 그 당을 운영하는 철학과 가치의 문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쨌든 슬림하게 정권을 쥐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을 모셔서 각각의 권한을 다 부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통합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의 차이에서 오는 그 간극을 메꾸기가 참 쉽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 여기서도 본인의 스타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시구수였죠. 그래서 자기는 인내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시간 가는 것도 자기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동 후에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에게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다. 뭔가 기다리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뭐 법조계에 계셨으니까 윤석열 이 후보의 스타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설득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뭔가 다가오기를 기다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제안하겠다는 제안까지 한 데다 실제로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두고 선대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당분간은 시간을 더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겁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데 특히 누구에게 해가 될지는 그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결국 윤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그리고 막상 선대위가 출범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각종 의견들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윤 후보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기는 주되 결별할지 합류할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결판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선대위 인선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두 사람의 신경전, 국민들, 유권자들에게는 대권 어떤 이런 주도권 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이 삿바 싸움에 뭔가 피로감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론이 실제로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요. 여권에서 보실 때 이런 야권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에 대한 이름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제 김종인 대표 간의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회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 기본 틀은 상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등과 먼저 회동을 하시고 나서 선대위 구상에 대한 발표를 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러니까 소위 이준석 대표를 포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대표라는 어떤 중재자를 데리고 온 것 같고요. 모시고 온 것 같고요. 또 이 중재자만으로는 중재자에게 100% 주긴 어렵기 때문에 n분의 1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마 김병준 이 대표와 이 김한길 대표를 모시고 와서 이 세 분의 어떤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했으나 김종인 대표 입장에선 대단히 불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지금 우리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류하기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비워놓고 실무사령탑을 먼저 꾸리기로 했죠. 오늘 본부장급 인선 6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두 원내외 중진 의원들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준석 대표, 주호영 국회의원,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겸직이죠. 그리고 권영세 의원까지 모든 중진 의원들로 포진이 돼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 일각에서는 너무 안정만 추구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모습 보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도 저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인들에 대한 비토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선대위라는 게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외연 확장을 해나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지금 보신 명단을 봤을 때는 외연 확장은 없는 거죠. 그야말로 당 인사들 중에서 특히나 원내대표를 했었고 사무총장을 했었고 이런 이제 중진들을 각각의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을 부여하고 이제 임무를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정책 본부장은 원희룡 전 지사, 홍보본부장은 이준석 대표, 조직본부장은 주호영 전 원내대표, 직능본부장은 김성태 전 원내대표 이런
인물들을 맡겼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총괄위원장 내지는 총괄본부장이 중요해졌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다 중량감이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각 본부들을 엮어대는 역할을 누군가 또 해야 되는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김병준 전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위임 정치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권한을 부여하고 적재에서 인사를 발탁해서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대위는 구성해 놨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이냐 이런 숙제는 남아 있고 그 역할을 분명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기본적으로. 후보가에게 그런 어떤 시험대에 올라온 후보가 스스로 시험대에 올린 그런 국면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도 한 명의 저격수를 발굴해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 2개월여 만에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후보의 공격수 역할만큼의 복귀한 것은 맞는 듯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시죠. 왜 이런 시점에 이 국가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 돈을 뿌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단기적으로 환심을 사는 정치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보니 파퓰리즘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파퓰리즘 정치를 하려고 보니 뭔가 그것을 가리는 멋진 얘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 21세기 이 백주대낮에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이 국가주도의 유산인데 네,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이 장기적 전략이 아니라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가주도 성장론을 비판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놓고 비판한 것으로 봐야죠. 윤 전 의원은 그동안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고 의원직 사퇴 이후에 당분간 활동을 하지 않다가 공식 활동을 재개한 모양새인데 이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국가주도 성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자신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책 구상, 즉 현재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 윤희숙이 가지고 있는 구상을 더불어 발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주도 성장이라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논합니다. 즉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논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을 키우는 것, 경제를 키워나가는 것은 결국 민간의 자율성이고 정부의 역할은 일정한 부분 제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치에 따라 민간이 온전하게 공정한 룰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윤희숙 의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 사태를 언급하기도 했고요. 즉 전반적으로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의 지향하는 정책을 상당히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책 구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저격수로 등장시킬 것이다. 등판설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윤희숙 의원의 등판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아직 자숙의 기간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본인이 임차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이 성북과 세종에 있는 집 두 채와 본인의 지역구였던 서초에 전세를 살았던 분이시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시죠. 사실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셨던데 그리고 이 부친의 땅을 이 이익금을 사회 환원하신다고 부친께서 인터뷰하시고 나서 또 의원직 사퇴를 하셨는데요. 부친의 땅이 참 특이했습니다. 3,000평에 한 필지는 이 여러 가지 면세택이 주어지거든요. 또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하셨고 농지법 위반도 하셨는데 어찌되었건 그 땅이 워낙 이 금싸라기 땅이라서 아마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실 수 있을까. 4km 정도 되는 지점에 경부선 복선화 지점이 있고요. 1km 그 주변 인근 지역에 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개는 국가산업단지였고요. 또 1km 정도 되는 지점에 대학교가 있고 또 그 바로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있고요. 또 의원이 되시고 나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왜 부친 땅 쪽으로만 이렇게 포장이 되었는지 도로가 이런 부분들까지 본인이 다 하나하나 저희도 다 밝힐 수 있는데 지금은 어찌되었건 의원직을 사퇴하셨으니까 좀 더 자숙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여권에서는 다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이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이 미봉합된 이 갈등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유사한 진통을 겪었죠.
그런 만큼 이 안철수 후보의 이 발언에도 눈길이 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뭐 누구한테 휘둘리면 국민들께서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이 선대위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정부 조각을 할 때 인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구나, 그 모습을 또 국민들께 미리 보여드리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아마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뒤에 얘기를 달았습니다. 덧붙였는데 이 얘기는 뭐 국민의힘 상황은 내가 내부 얘기는 잘 몰라서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하지만 기자들이나 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이건 누가 봐도 국민의힘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박정화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저 발언 평가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쭉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는데 저거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 마음에 갖고 있는 평가도 있을 거고 뭐 이랬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게 사실은 제가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게도 한 방, 김종인 위원장에게도 한 방,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했던 얘기를 지금의 윤석열 후보 측도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좀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뭐 우리 윤희숙 의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얼마 전에 저기 신문의 어떤 칼럼을 보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올해 있었던 정치 사건 중에 세 가지를 그 저자는 이렇게 적으면서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근데 그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책임 정치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서 이렇게 쭉 오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한 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장경태 의원님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윤희숙 의원이 지난번 부동산 문제나 그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저렇게 과감히 사퇴한 건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한테 뭔가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무슨 그 황교익 씨 관련해서 닭 치킨값 얘기했었잖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평가들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미 굉장히 많은 분야가 발전을 해서 시장에서 이런 평가 저런 평가를 해서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국가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교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되고 시장을 믿고 시장이 더 힘을 갖고 활력 있게 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윤희숙 의원의 말은 저는 충분히 민주당 측에서도 좀 들을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정치인의 무한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또한 공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의원직 사퇴가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지역구 주민들께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가지고 선출되신 분들인데 그러면 곽상도 의원의 의원직 사퇴도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26살부터 31살까지 6년간 근무해서 퇴직금 50억 받은 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윤희숙 의원 부친도 이 여러 가지 농지법 위반돼서 제가 뭐 일일이 더 나열하지 않겠지만 어찌되었건 본인이 좀 더 겸손하게 자숙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선에 개입하기엔 너무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아주 뭐 열띤 토론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핫쌈 시간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핫쌈입니다. 첫 번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째, 공수처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BTS가 또 그래미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 빈소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과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가 이제 평가를 계속 이렇게 할 테고 사과라든지 이런 거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온 겁니다. 와줘서 고맙다. 여기 오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했겠다.
5.18 민주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은 씻을 수 없는 책임을 져야 된다. 고인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뭐 역사가 할 일이고 저는 다만 돌아가셨으니까 명복을 빌 따름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용서와 그 화해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노태우 대통령 또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이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도 왔다 갔고요.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다녀갔습니다. 정치적 도의에 의해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제 빈소가 마련된 지 이틀째입니다. 그런데도 전직 대통령의 빈소라고 하기에는 좀 조문객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과 달리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유가족이 사과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도 사실은 조문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도 막 사망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하더라도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직 대통령으로서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결국은 조문을 취소하는 것도 그런 이제 부정적 여론들이 워낙 팽배하고 그리고 사망한 이후에도 측근들로 알려져 있던 민정기 전 공보수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미 사과를 많이 했다. 도대체 뭘 더 사과하라는 거냐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좀 국민적 여론도 더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인들 조문이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딱 3명만 조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김기현 원내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윤상현 의원 3명만 이제 했는데 윤상현 의원은 약간 이제 과거에 전 사위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에 특임 장관을 하면서 전직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났다. 그런 인연을 얘기했었고 그거 이제 두 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야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김기현 원내대표만 조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요, 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측근들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사와의 화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문을 가고 싶기는 한데 눈치가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인데요. 홍준표 의원은 그래서인지 이 지지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보시죠. 자, 홍준표 의원, 조문 갈까요?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저의 제2고향인 합천 옆 동네 분입니다.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조문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누리꾼들, 네티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 확장성 넓어지고 있는 지금 갖는 건 악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격 수단이 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대다수 가지 말라 이런 답변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아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행보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홍준표 후보는 아니시지만 전 후보께서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본인의 행보를 결정하는 저런 행동들은 대단히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또 이 청년들에게 묻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의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씨는 어찌되었건 이 87년 이 구차기원 이후에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요. 또 본인이 사과도 하셨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아드님이 여러 가지 이 노력, 자료 제공 등이나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전두환 씨는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이 선출된 간선 대통령이기도 했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이 사과는커녕 여러 가지 이 망언들을 많이 하면서 나한테 당해봤냐는 등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한 예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썰렁한 빈소에 뜬금없이 이 가짜 조화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소동일까요? 한번 보시죠. 출처불명의 박근혜 조화 소동이 일어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어제 오전 9시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힌 이 근조 화환이 도착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화환인가 보니까 아직 배달 중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이 유족 층에서는 이제 이게 가짜 화환인 거라니까 황급히 치웠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이전에 도착한 조화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저녁 8시 30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이 가짜, 오른쪽이 진짜입니다. 전 대통령이라고 써 있는 사진이 가짜, 그리고 이름만 적혀 있는 조화가 진짜, 이제 조화가 되는 겁니다. 박정화 대표님, 그래도 빈소인데 누가 이런 장난을 쳤을지 좀 이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도 본인이 서로 생전에 무언가를 정리를 했으면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정쩡하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또 영어의 몸인 상황이어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조화를 보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우리 역사의 슬픈 부분 아닌가, 언젠가 좀 정리돼야 될 부분인데요. 이 조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근에는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조남 세자만 이렇게 쓰는 화한 조안들을 많이 보냅니다. 근데 네.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전 대통령이라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마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전 그 명복을 비는 차원에서 어디선가 누군가의 지지자들이 이렇게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식적인 라인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보낸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 꽃집 찾아서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비용 어떻게 지불받았는지 확인하면 사실은 누군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금방 나오겠죠. 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유족 측도 아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또 뭐 우리공화당, 또 그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일부 시민들과 또 충돌을 겪었다고 현장에서 그러던데요. 그렇죠. 우리공화당 뭐 조원진 대표가 왔었고, 그리고 또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려왔었죠. 그러면서 글쎄요, 뭐 약간 좀 그 조문 현장을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무혈 진압한, 강제 진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도 이제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걸 반대한다 뭐 이런 이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 소란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화는 좀 의미가 있죠. 나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이에 악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발탁이 됐었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는데 본인이 집권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별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18년간 사실상 이제 세상의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않고 은둔 생활하게 만들었던 이제 그런 악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것도 사실 만들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악연이 있었는데 조화를 보낸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해 과정 속에 있는 건데, 늘 화해에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손을 내미는 것 못지않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사과가 필요한 건데 이제 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 그런 과정이 없이 지금 이미 이제 역사가 그냥 지나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바로 잡을 것인지 이게 후대의 몫인 거고, 그것이 제가 볼 때 유가족과 측근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이 사후에도 뭔가 이렇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핫쌈으로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입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사전 예고를 하죠. 공수처는 지난 23일 수원지검에 26일 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수원지검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의혹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 5월이었죠. 근데 다음 날 공소장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이 공소장 유출 경위 관련해서 이 수원지검 압수수색을 통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은 반발했습니다. 즉각 반발했죠. 표적 수사 아니냐? 공소장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 압수수색하는 건 표적 수사 그리고 보복 수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공수처 바로 반박이 또 나왔습니다. 당시 업무 연관성 있는 관련자 모두 수사 중이다. 보복 수사 운운하는 것은 근거 없이 이 공수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자리하셨고요. 이 공수처와 검찰 측이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 당시 이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렇게 공수처에 반발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제 보복적인 어떤 압수수색이다 이런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근거는 그 당시에 기소했을 때 그 당시 없었던 수사 2명도 포함되어 있고 대검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그 당시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에는 수사팀 검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라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일단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돼서 앞으로 굉장히 팽팽하게 서로 갈등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과의 공수처의 갈등 상황이 자주 표출되고 있습니다. 또 데자뷰라고 할까요? 기시감이 많이 드는 내용인데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어찌 보면은 계속 이 갈등이 계속된 갈등이 어떻게 폭발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재명 기자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수처의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좀 의아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미 대검이 올해 5월 달에 감찰했는데 실제로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감찰 중단했죠.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자체가 공소장이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불구속 기소되고 다음 날 공소장이 일부 언론에 나왔는데 그 자체가 과연 그걸 범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대검도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이유로 바로 강제 수사에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것이 어떤 이성윤 그러니까 지금 고검장 서울 고검장의 을 구하는 차원, 뭐 거기에 좀 유리한 여론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나 이런 좀 의아함이 수사팀 입장 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또 저희가 알다시피 공수처에서 이성윤 중앙장 시절 불구속 기소가 되고 나니까 그것을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뭐 황제 조사다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황제 논란이 의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같이 네. 있다 보니까 수사팀 입장에서 더욱 의심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지금 표적 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럼 내일 진짜 압수수색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런 상황을 표적 수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미리 참관하라고 통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참관하라고 미리 통보해 주게 되면 압수수색 대상자가 그 증거물들을 멸실해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 내부 메신저가 압수수색 대상이고 이 수사팀 검사들이 사전에 이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미리 통보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검찰이 타 기관을 상대로 표적 수사, 보복 수사라는 주장을 한다는 게 저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검찰이 받아왔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을 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데 굳이 수사팀 검사만 콕 집어서 참관 대상으로 삼았다. 표적 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과거에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서 이 공수처 대변인을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네. 이에 대한 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도 항변할 여지는 있죠. 고발이 접수되었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 충분히 항변해 볼 만합니다만 압수수색이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고발이 오래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여러 차례 지켜보다 뒤늦게 압수수색을 한 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일 압수수색 대상자들, 즉 참관 통보 대상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참관 여부가 압수수색 진행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는 그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러한 표적 수사, 보복 수사 논란은 결국 기소 이후에 법원이 그 죄를 유죄로 판단해야 그 논란이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모두 그 죄가 성립할지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 법리 구성부터 공수처가 온전하게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내일 방송에서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탄소년단 BTS 내용입니다. 이 BTS가 지난해에 이어 그래미 시상식에 또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후보 발표 후에 이 팬들과 외신들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번 볼까요? 미 그래미 어워즈죠. 유명한 시상식인데 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분에 2년 연속 BTS가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싱글곡 버터인가요? 네, 미 빌보드 최장 1위 12주 연속 1위였던 것 같습니다. 불구하고 이 그래미 어워즈 4대 본상이 보니까 올해의 노래, 올해 앨범, 올해 레코드, 신인상 이런 후보에서 제외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게 사기 그래미 아니냐?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AP통신, BTS 버터는 올여름 메가 히트곡인데 퇴짜를 맞다니 이게 놀랍다. 이 LA타임스도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글로벌 팝 돌풍 일으킨 BTS가 블록버스터급 한 해를 보냈음에도 한계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BTS가 올해 성과에 비해서 이 그래미 4대 본상 후보에 들지 못한 건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그래미 자체가 좀 보수적이다. 그리고 비영어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렇게 이어졌네요. 워낙에 BTS라는 이 가수 그룹 그리고 노래 자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로받고 응원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본상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팬들이 좀 화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년 연속 이렇게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다. 또 대한민국으로선 자랑스럽다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영미권들의 좀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것들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 좀 부족했던 것들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회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원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영미권 회원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타적일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신에서도 저렇게 비판하고 이 상 자체의 실제 BTS 건데 받지 못했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내후년에는 좀 다른 모습 그리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나라, 다양한 언어의 그 노래들이 이렇게 산타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흘러나온 노래처럼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멀어요. 야, 너무 좋은데 박선배 변호사도 음악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쉽긴 하지만 이래도 그래미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이렇게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부문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한국 대중음악사에서는 좀 길이길이 평가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미 팝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후보에 오른 것 자체, 2년 연속 후보에 오른 것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작년에는 후보에만 올랐지 수상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올해 수상을 한다면 그 자체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에 획기적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4대 본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BTS가 그만큼 활동했는데도 오르지 못했다는 것. 현지에서도 각종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니 적어도 이 상만큼은 수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미가 워낙 폐쇄적이다 보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일각의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만큼은 꼭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만큼은 꼭 수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BTS의 지난 아마 이 AMA 이 대상 수상 당시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Butter is a special song to us. We hope it makes you feel like smooth like butter. I seriously forgot what I gotta say. 7 boys from Korea, united by love for music. Met the love and support from all the armies all over the world. This whole thing is a miracle. Seriously, we'll never take this for granted. Thank you so much. Hey.
우리 RM 랩몬스터 정말 뭐 발음도 정말 좋네요. 뭐 영어도 너무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퍼포먼스도 잘하고. 근데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이게 횡단보도에서 BTS가 깜짝 공연을 해서 화제가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뭐 앵커가 있는데 BTS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가 화면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나타나서 앞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차 안에 있으면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야, 저렇게 막 차 앞에서 내 차 앞에서 바로 이제 공연을 BTS가 그것도 세계적인 BTS가 공연을 막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차 안에서 굉장히 놀랍고 뭐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소리밖에 계속 연달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차를 막 만지고 그런 공연까지 퍼포먼스까지 해서 당황했고 그런 모습을 본 팬들이 야 저기는 차도 만져주네 뭐 이런 식으로 BTS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영상 조금만 더 보고 가도록 해볼까요? 저 준비한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Oh my god, this is amazing, guys! Oh my god, look! Get up in the mood,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dead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get this beat chain like money. Days gone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어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약간 바운스를 좀 탔는데요. 저렇게 하면 저는 진짜 오래 한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저 차에 앉아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저렇게 갑자기 슈퍼스타가 나와서 야, 그 노래를 하면 정말 놀랄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으세요, 변호사님? 비현실적인 장면이죠. 내가 운전을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내 눈앞에 나와서 춤도 춰주고 차도 만져주고 저렇게 소품까지 옮기는 장면을 보다 보면 이게 꿈인가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에게 꿈과 같은 희망을 주는 BTS였고 사실은 코로나19 시대 재밌는 거 별로 없었고 신나는 일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BTS 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응원도 해줬고 또 저희는 집에서 꼬마들이 너무 좋아하니 같이 춤추고 놀기도 했었는데 같이 춤도 추십니까? 춤도 따라하기 굉장히 쉽게 네. 잘 율동을 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BTS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1등한 상탄 후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미 시상식에서 꼭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희가 꼭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핫쌈에서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확진자 수가 10,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녹록치 않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병상이 바닥을 찍고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다시 최대 위기를 맞은 코로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5일 됐습니까? 비상계획 발동 초읽기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제 기준으로는 4,115명, 위중증 환자 586명이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3,938명의 신규 확진자 있었고 위중증 환자는 612명입니다. 자, 12월 중순 하루 확진자가 저희 놀랐습니다. 최대 6,000명대를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일상회복 2단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수도권 비상계획 발령을 검토해야 할 급박한 상황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획 발동 가시화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언제 결정이 되는 건지 그 수위와 시점이 좀 궁금한데 이재명 기자 혹시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방침을 밝히지 않았죠. 근데 조만간 계속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000명이 나오든 뭐 하루 확진자 6,000명이 나오든 위중증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위중 환자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상 의료 체계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예측했던 거와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날 걸 예상했지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면서 사실상 의료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갖기 때문에 원래는 정부에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2단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2단계로 가면 그때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 그렇게 네. 되면 뭐 마스크 벗고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제
전망까지 있었는데 그렇게 가기는 이미 힘들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고 글쎄요. 다시 위드 코로나 전으로 해서 가서 뭐 다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10명까지 수도권에서 모일 수 있는데 그 숫자를 줄인다거나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 여지에 따라서 아마 다음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보면은 일상 회복 이전에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것도 찬반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제 반발이 가장 거센 분야는 자영업자분들이죠. 이제야 조금 이제 영업도 좀 해보고 시간 제한 없이 이제 매출을 올려가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을 해오는 와중에 또다시 이제 뭐 시간 제한이라든가 영업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라면 그 자영업자들 손실보상도 완벽하지 않고 손실보상이 제대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호소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국도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대비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독감이라든가 다른 이제 전염병도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민들 각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한정된 시간 동안 그래도 바짝 방역의 고삐를 강하게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요. 다만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어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이 좀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보면 위중증 환자 폭증에 수도권 병상이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이 전담 병상 가동률 71.01%, 정부 비상계획 검토 조건 7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환자가 늘면서 위중증 병상을 계속 가져가니까요. 또 일반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의료 체계가 지금 우리가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그 수도권의 중증 환자의 의료 병상률이 83%가 넘어가고 있고 위중증 환자가 5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어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요 병원 응급실 50개 중에서 33곳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진료 불가를 통보하는 상황까지 왔었고 응급 환자 가장 많이 간 서울대병원이 응급 환자 이송하지 말라고 119에 통보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뭐 환자가 몇 명이냐 아니냐 이전에 의료 체계가 버텨줄 수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질병당국에서도 오염물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 빨리 배제하고 필요하다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맨 처음에 위드 코로나 실시할 때 그 얘기 했습니다. 10,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신규 확진자. 거기에 대비하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부 조금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정말 심각합니다. 마스크 꼭 챙기시고요. 개인 방역에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